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2월 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5%, 코스닥 0.03%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장이 좀 하락했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루에도 크게 낙폭과 상승폭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시도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뭐 상승 종목 따라다니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을 하시고요. 이렇게 종목들이 이제 하향세를 한번 타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상승세를 타는 그런 기류가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성장주 혹은 가치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8,888억, 외국인이 거의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들, 비메모리 반도체주들 이렇게 좀 반도체 쪽이 힘이 좀 실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그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하게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지금 메모리 관련해서 또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쪽에 좀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뭐 오늘 뭐 크게 내렸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올랐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보합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저점 라인은 다시 회복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한번 이렇게 바닥이 한번 뚫리고 나면 좀 불안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소식에 하루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올랐긴 하더라도 코로나가 혹시라도 엄청나게 심해지고 또 오미크론에 대한 그 증세가 좀 심각해진다면 다시 한번 증시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지켜보는 과정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 보면은 한번 반등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바닥을 속단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엔 주봉이고요. 주봉도 마찬가지로 바닥까지 한번 쭉 넓혔고요. 그래서 증시 자체는 사실상 3,300포인트를 찍고 나서 2,80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좀 지금 이번 달에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하던 금리 인상, 테이퍼링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는 또 그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증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종목 테마 위주로 갑자기 이제 자금들이 막 쏠리면서 어떤 종목들은 상한가를 치고 어떤 종목들은 하한가를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흔들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장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불안할 때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무게감을 가지고 중심에서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차트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바닥 근처에서 이제 지지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차트 자체가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요 과정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갔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흐름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옥과 같은 그런 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흐름을 잘못하시면 굉장히 위험한 장이다 보니까 계속 제가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닥에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반도체 종목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해서 1177원, 그래서 61선 아래로 좀 떨어졌고요. 환율 자체는 그래도 계속 1100원 중후반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00원대를 넘지 못하고 이 1200원에 대한 그 벽을 한번 세웠고요.
이 벽이 이제 요때와 비슷하게, 네, 요때처럼 벽을 여러 번 터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이 뚫리는 순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는 점 참고로 하시고요. 환율 자체는 일단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네, 좀 떨어지는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률이죠. 채권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채권 수익률도 1.4%대로 지금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크게 올라가다가 이제 멈춘 상태고요. 이런 이제 코로나 위기감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연준도 미국 연준도 테이퍼링 혹은 금리 인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유럽 증시는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장 막판까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국 증시도 보게 되면 계속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로 아침에 내리다가 후반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물 자체도 사실 지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50원 하락해서 19,850원으로 네, 마무리를 했고요. 0.2% 정도 하락했네요. 그래서 오늘도 뭐 시장이 계속 크게 흔들렸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 네, 저점을 딛고 계속해서 받쳐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하루도 하락했다가 올랐다가 하락했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좀 반복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뭐 크게 의미 없이 뭐 100원 정도 큰 변화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하락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멈추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라인으로 그었던 최후의 지지라인 19,400원을 그래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한 번씩 이렇게 이 바닥 라인을 깨주면서 조금 겁을 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라인 자체는 241선 라인 자체는 깨지 않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크게 한번 하락했을 때도 이런 장기적인 이평선들은 계속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큰 추세들은 기술적으로 좀 네,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 자체는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런 자리 좀 지켜주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유상증자 가격 확정이 이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 확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방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 1조 5천억을 실행을 했지만 그중 뭐 1조 3천억까지라도 좀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7천억 정도는 부채 상환에 쓰이고요. 3천억과 이 2천억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3천억은 수소터빈, 2천억은 해상풍력. 그래서 이 수소 사업과 사실 풍력 사업이 굉장히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그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5천억도 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네, 1조 2천억이겠네요. 네, 1조 2천억 정도로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번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네,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유상증자 가격이 1조 2천억으로 네, 그렇게 좀 결정이 된다라고 예상을 좀 했을 때 그럼 평균 가액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1조 5천억 정도가 회수가 될 것이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좀 유상증자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주 종류와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8,287만 2,900주 이렇게 네, 신주 종류가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행 금액 1조 5천억도 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8,100원으로 네, 하면 이 8,200만 주를 곱했을 때 1조 5천억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조금 내려가서 1조 2천억 정도를 회수하는 금액이 된다면 이 예정 발행가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식을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그 1차 발행가액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충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1조 2천억 원 나누기 그 다음에 그 신주 아까 수저 8,200만 그거를 나누게 되면 정확히 금액이 14,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를 잡으시고 여기에 1차 발행가액이 14,500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상증자 비율과 할인율을 곱해서 이를 더하고 이제 여기다가 14,500원에다 곱하게 되면 약 이제 1.03%였죠.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1.03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 주가의 이제 1-20%죠. 그래서 80%가 됩니다. 그래서 0.8을 또 나누게 되면 이 최종 금액이 이제 기준 주가가 나오게 되죠. 기준 주가가 18,7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8,700원으로 되었을 때 이 평균 가격이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18,700원으로 되었을 때 1조 2천억 원이 된다는 소리고요. 일주일 전과 한 달 전 그 평균 거래액을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을 설정해서 1차 유상증자 가격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금액을 이제 이렇게 기준가액으로 정했을 때 그게 18,700원이 되었을 때 유상증자 모집가액은 1조 2천억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가격 근처에서 주가가 좀 유지가 되어도 뭐 지금 1조 2천억보다 이상으로 모집가액이 모집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정확하게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L자로 가다가 권리락 이후에 조금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유상증자 가격이 뭐 요쯤 결정되거나 아니면 1조 5천억을 모두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주가 관리를 위해서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주가를 반등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21,000원 정도는 되어줘야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 정도는 되어줘야 그래도 1조 4천억, 1조 5천억까지 유상증자 모집 금액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전에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사례를 보았을 때는 발표 이후에 꾸준히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1차 유상증자 확정가액 결정 때까지는 계속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평균가액이 계속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전 사례를 제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9월 4일에 2020년 9월 4일에 진행되었던 작년 말에 진행되었던 유상증자고요. 그때는 이제 1억 2천만 주가 상장이 되면서 예정 발행가액이 1,700원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한 주 신주 발행 이 주식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주주 배정은 0.38이었지만 이 우리 사주 조합원까지 합치면 거의 48% 가량의 그런 비율이었고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 식을 보시면 지금 진행하는 유상증자와 좀 다른 점이 있죠. 유상증자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48%가 되게 되면서 이 비율을 곱하게 되면 0.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1.1을 곱해야 되는 그런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유상증자와 좀 차이가 있고요. 채무상환금 이제 1조 3천억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증자 대규모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 4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권리락 진행 전에 1차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이렇게 10월 14일에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 확정 기준 계산법을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 결국에는 9,640원으로 확정이 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 기준가액을 처음에 예상 발행가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9,640원이죠. 원래 예상은 1,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640원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계리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따진다면 사실은 1,000원 정도가 이제 예상 발행가액보다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1,000원이라고 쳤을 때, 1,000원이라고 쳤을 때, 뭐 여기다 1.1을 곱하고 0.8을 나눴을 때 1,3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 뭐
이 1조 3천억을 모집하기 위해서 계산되었던 주가 대비해서 평균가액이 1,300원 정도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때도 이제 평균가액이 뭐 어느 정도가 책정되었는지 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뭐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10월 14일이면 언제죠? 10월 10 요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 정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 계속 이제 거래량을 곱해서 평균가액을 구하게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9,640원이 이제 할인율이 적용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9,640원에 평균가액을 이제 적용을 해서 1.1 나누기 아니죠. 1.1을 곱하고 0.8을 나눴을 때 이 가액은 13,250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가액이 13,25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던 뭐 그 정도겠네요. 네, 그래서 13,250원 정도에서 평균가액이 결정이 되었다. 자, 그리고 이제 권리락이 진행되고 그 권리락 진행 당일날 다음 날인가요? 네,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상 이미 이제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조금 실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에는 반대로 계속 내려가기보다는 자리를 잡으면서 혹은 조금씩 올라가면서 평균가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 이쯤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쯤에서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1조 4천억 정도, 1조 3, 4천억 정도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낮아졌을 때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가 쉽죠. 그래서 그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고요. 2차 발행가액은 이제 뭐 더 올라가더라도 사실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금액이 올라도 사실 유상증자 가격은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상증자 가액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고 뒤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유상증자 참여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네.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좀 더 싸게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내가 이제 유상증자를 참여했을 때 그 벌 수 있는 차액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유상증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를 마냥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내려가는 때는 신주 발행 이후에 한 2달, 3달 정도 좀 조정 기간이 있을 수가 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그 원자력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질지는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합병 신주 발행과 그 다음에 이전에 유상증자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는 크게 많은 비율은 아니다. 하지만 주식수로 보았을 때는 8,200만 주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예상하는 그런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이틀 정도 급락을 해서 좀 마음 아프신 분들,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는 이 정도에서 자리를 좀 잡을 것 같네요. 일단은 증시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이요. 자, 그래서 월봉도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때 큰 상승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이후에 반등을 시작했고요. 지금도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기준이 되면 좀 더 유상증자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신주 물량이 조금 소화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5월봉선과 어느 정도 이 월봉 차트가 수렴을 하는 그림으로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수급이고요. 기간이 16만 주 오늘 매도했고 외국인은 30만 주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자, 뭐 크게 매도한 세력은 없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이제 열심히 매수를 하던 연기금이었는데 이 연기금이라는 주체는 두산중공업의
대해서 혹은 이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뭐 하루하루 판단해서 내릴 것 같아서 팔고 올라갈 것 같아서 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주식 수의 비중, 그런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지고 크게 조금씩 매수하고 조금씩 매도하고 천천히 이렇게 접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매도로 전환되었다라고 해서 두산중공업이 내릴 것 같아서 연기금이 손절을 하면서 판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 매도의 의미는 앞으로 이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었을 때 늘어나는 그 비중에 대해서 12.7%인가요? 네, 그 비중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갑자기 지금 이렇게 증가하던 주식을 다 이제 참여를 시키면 갑자기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지분이 12.7%나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투자 금액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 입장에서는 조금씩 조율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사실은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기관 세력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금융 투자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세력은 뭐 큰 움직임 없고요. 네,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조금씩 감소를 하다가 오늘 또 이제 대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이제 120만 주, 127만 주가 공매도 거래가 되었을 때 그때였고요. 주가가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1,580만 주로 이렇게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틀 연속 뭐 크게 거래량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는 공매도를 뭔가 공격적으로 치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고려를 한다면 공매도를 쳤을 때 이제 참여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11월 29일부터 2월 며칠까지였는데요. 그때까지는 공매도를 쳤을 때는 유상증자 참여 자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하실 분들은 혹은 세력들은 공매도를 치면 안 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매도 잔고 이 정도로 보고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 좀 상환이 되었네요. 449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요. 체결도 270만 주. 그래서 차익이 한 200만 주 정도? 170만 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17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급하게 이제 늘어나다가 또 이렇게 대량으로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는 모습이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대차 급증 이력 그것을 보았을 때는 주가 하락과 직결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연말에 특히 두산중공업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더 보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보지 않는 이제 융자를 좀 보겠습니다. 융자 같은 경우는 1,000만 주까지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났다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11월 22일부터 해가지고 좀 융자가 감소를 하면서 좀 많이 감소를 했네요. 12월 1일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뭐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신용 잔고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뭐 개인들의 신용 투매 물량이 나오거나 아니면 신용 거래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뭐 매매를 했던 그런 세력들이 좀 빠지고 있는 것인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신용 잔고가 마냥 늘어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정도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인 추적 물량은 30만 주 플러스였지만 당일은 또 7만 6천 주로 매도가 나왔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은 매도가 나왔고 어제 이어서 좀 매도를 했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체는 8.17%로 계속해서 8%대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외국인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 뭐 큰 움직임 없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지분 정리를 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을 완전히 좋지 않게 보고 다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상증자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지분 정리에 들어간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기사를 좀 봐야겠죠.
기사는 먼저, 네,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중공업의 어, 업무 협약 체결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 클러스터 기반 구축해서, 네, 분산 에너지 활성화와 사업 개발을 이제 협력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이제 표준 가스 복합 발전 테스트 베드 구축과 그다음에 중소형 수소 터빈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가스터빈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내 공기업들 혹은 사기업들과 좀 이 업무 협약 MOU 체결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그 가스터빈을 실증을 하고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 가스터빈 이제 개발은 이제 막 시작되어서 6월 정도부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가스터빈은 이미 이제 실증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기능을 인증을 했을 때 이제 납품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LNG 발전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석탄 발전소가 이제 또 교체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탈석탄이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들을 많이 LNG라든지 수소 발전소로 좀 변환을 시켜야 되는데요. 그때 두산중공업의 가스터빈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 또 기대가 되는데 그건 이제 아직까지는 뭐 가시화되었다기보다는 2023년 정도 그 이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착착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상증자 금액 3천억을 또 준비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그 좋은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풍력 발전 얘기입니다. 재료원이 이제 100m급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 인증 시험 완료를 했고요. 국내 최초 기술 국산화로 세계 에너지 뭐 풍력 선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재료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100m급 초대형 풍력 블레이드 인증 시험을 완료를 해서 풍력 시장 선도에 나선다라고 하고요. 그 이제 풍력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0m급 풍력은 이제 어,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 최초로 용량 8메가와트급, 길이 100m급으로 개발된 초대형 블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이 8메가와트급 이 해상 풍력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인증 시험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8메가와트급 이 개발이 서서 이제 완료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내년 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해상 풍력 이 실증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사업화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곧 이 8메가와트급 해상 풍력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터빈 시스템은 두산중공업이 했고요. 그다음에 블레이드 설계는 두산중공업과 재료연이 이렇게 공동으로 맡았고 휴먼 컴포지트죠. 네, 휴먼 컴포지트가 블레이드를 이제 제조를 하고 이에 인증 시험을 재료연구소에서 이렇게 수행 및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이제 해외 기업들은 이 8메가와트급 맞죠? 8메가와트급 이 해상 풍력은 사실 이미 납품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좀 기술력이 뒤처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빠르게 이렇게 8메가와트급을 개발을 해주면서 또 이제 그 다음인 그게 이제 12메가와트였나요? 네, 그렇게 될 텐데 네, 그 개발을 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메가와트급은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 그 해상풍력 단지에 또 건설이 될 것 같고요. 해외 수출도 진행이 된다면 좀 좋겠지만 지금 뭐 전체적인 이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를 보았을 때는 사실 해상풍력보다는 조금 원전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상풍력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지는 조금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개발 비용에 대한 그 투자 비용은 확실히 이득이 되겠지만 이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네, 이렇게 또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이제 기사를 좀 봤고요. 네,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네, 신성장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또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용 가스터빈과 그 다음에 해상풍력, 디지털 혁신 이 세 개를 신성장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네, 두산중공업 기업 입장에서 네, 홈페이지를 단정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용 가스터빈에는 이제 LNG 가스터빈, 그 다음에 뭐 해상풍력이 아니죠. 수소 가스터빈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이제 가져갈 것 같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네, 이미 이제 효율과 네, 출력마다 이제 모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력부터 고출력까지 이렇게 복합 발전 효율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증을 할 예정인 김포 열병합 발전소에서 실증을 할 예정인 그런 터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스터빈의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제작이라든지 테스트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이고요. 해상풍력도 네, 모델 라인업부터 보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네, 여기 5.5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3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이제 8메가와트급까지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방금 기사를 보셨듯이 이 지름이 이제 200m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0m급 그 터빈이 이겁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급 DS205-8메가와트가 아까 그 터빈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상용화를 시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렇게 신성장 동력으로 또 두산중공업 기업이 제시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해상풍력 단지 대용량 모델로 저풍속 지역 특화 모델로 발전 분야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두산 풍력 발전 시스템의 품질 보증 및 제적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풍력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바람의 방향, 그죠? 방향과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게 되고 일정치가 않다. 그래서 해상풍력이라는 것이 그래도 바다 쪽에서 이 육지로 좀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런 바람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요즘은 이제 바람 풍향이 바뀌었을 때 그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 걱정거리가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산중공업의 기술력으로 그런 것까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도 조금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급 실적을 보게 되면 네,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에 공급된 총 풍력 발전기 중에 거의 이제 7분의 1 정도를 두산중공업 거를 이제 납품을 했고요. 네, 풍력 발전 단지는 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한림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뭐 추가로 이제 또 건설할 예정인 단지들이 많죠. 그것도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신성장 포트폴리오 이외에 원자력에 대한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SMR 얘기하고 원전 얘기하는데 도대체 두산중공업이 그 원전 주기기 뭐 원전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납품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지만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원자로 및 그 다음에 내부 구조물을 이렇게 납품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로는 연쇄 핵 반응이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고 제어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로서 핵 분열 반응을 유지하고 제어하는 원전의 핵심 설비입니다. 핵 분열 반응을 제어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아주 핵심, 그러니까 원전의 거의 핵심이죠. 이게 문제가 되면 원전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납품 실적을 볼게요. 두산중공업은 제3세대 원전인 한국형 표준 원전 APR 1400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원자로를 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중국 등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런 기기들이 미국으로 납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네, 확실히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SMR 관련해서도 이런 주기기들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증기 발생기고요. 증기 발생기는 원자로 노심을 순환하면서 가열된 1차 측 냉각제를 이용해서 2차 측 급수를 포화증기로 변환시켜 터빈 계통에 공급을 해서 증기 발생기 내부의 진열과는 원자로 냉각제 기통인 터빈 계통에 공급을 해서 증기 발생기 내부의 진열과는 원자로 냉각제 계통인 1차 계통과 2차 계통의 압력 경계를 형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주 기기고요. 나머지 냉각제, 펌프, 그 다음에 제어봉 구동 장치, 가압기, 원자로 상부 구조물, 핵연료 취급기기, 핵연료 저장대, 그 다음에 텐셔닝 시스템, 열 교환기, 압력 용기 및 탱크류 이렇게 많은 주기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캐스크 이것도 최근에 미국 쪽에 납품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핵과 관련된 그 다음에 원전 내부에서 돌아가는 제어 측, 그 다음에 그 핵심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을 다 두산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다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계측 제어까지 지진 설계 그런 것도 하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이제 원전 중지를 시키는 그것도 이제 중국에 납품을 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원전에 대해서 기술력이 좋은 기업입니다. 원전 해체와 그 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 이렇게 모델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미래 가치를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원자력이 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로 수주를 안 하더라도 해외 해외로 이 독자적으로 납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자체만으로 지금 세계 원전 트렌드 자체만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내후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리뷰를 진행하면서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과 계속 지켜볼 거고요. 결국에는 목표하는 그 가격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